자주 묻는 상담 사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사례를 보기 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즉 절세, 조세피, 탈세, 조세 포탈의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에서는 절세와 탈세 두 가지 개념을 주로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은 네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절세, 조세피, 탈세, 조세 포탈. 이 조세피가 가장 이해하기 이제 어려운 개념이죠. 그래서 이 조세피가 성공하면은 절세가 되고 탈세하면 우리 실패하면은 이제 탈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사실 굉장히 알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가야 알 수가 있죠. 우리 납세변경에서 지금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아간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야 된다고 대부분의 소송 중인데 지금 대부분에 올라간 지 4년 정도가 됐는데 아직 판결이 안 났다는 거죠. 대부분도 굉장히 판단하기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조세회피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세법 해석이 어려운 경우, 애매한 경우. 그럼 납세자가 이걸 공제받아야 되느냐, 공제받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판단에 관한 부분이 사실 조세피에 관한 영역입니다. 절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법이 이제 허용한 우리가 절세죠. 그래서 부모님 공제를 소득이 높은 행위 공제받는 거라든지,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적절히 나누어서 부부 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거라든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초과한 경우에 지출을 내년으로 우리가 1월달로 이월하는 거라든지, 남편이 기부금 한도를 이제 초과한 경우에 맞벌이 부부라면 아들 명의로 기부하는 거라든지, 혼인신고를 12월 말일까지 하는 거라든지,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거, 같이 살고 있는 형제의 주민등록을 또 이전하는 거. 형제자매는 같이 살아야 공제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입사한 신입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봉이 1,4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지출을 내년을 이월하는 거. 그리고 대표적으로 양도세 이제 비과세를 받기 1주택 우리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정도 이제 우리가 거주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채우고 거주하고 양도하게 되면은 세금을 안 내게 되죠. 이런 경우는 법이 허용한 절세의 방법입니다. 조세 포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포탈은 행사처분이 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을 많이 받은 경우에 행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연말정산 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받은 경우라든지, 허위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가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허위로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에도 여기에 우리가 엄격하게 해석하면 조세 포탈에 해당됩니다. 그런 케이스가 사실상 따로 사는 어떤 형제자매의 어떤 치료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에 사실 본인이 받고 싶겠죠. 이런 경우에는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공제를 받기 때문에 허위로 옮겨서 공제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허위로 또 일시태거 동거가정사업을 제출한 경우에도 조세 포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있는 동생이 있었는데 결혼 전에는 이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 후에도 계속 대학 등록금을 대줬는데 결혼했다고 이거 국세청에서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일시태거 동거가정사업을 어떻게 보면 제출해서 공제를 받게 되면은 이 부분도 엄격하게 해석하면은 어떤 조세 포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탈세라는 개념이 있죠. 이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세법에는 위배되지만은 사기적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행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기업회의와 세무회의의 어떤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대비를 1,000만 원을 지출했으면은
세법에서는 일첩 대비가 나가시는 게 비용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세법에는 접대비 중에서 일부만 비용에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들. 그리고 벌금도 마찬가지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으로 나갔지만은 세법에서는 이제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그리고 법 해석의 차이. 강호동씨가 후배와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업무적으로 먹은 거면은 공제가 되고, 비업무적으로 먹은, 사적으로 먹은 걸로 보면은 사실상은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상속세 평가를 국세청 기준시가를 할지, 감정가액을 할지, 시가를 할지 막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재산의 평가 방법의 차이로 또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은 항상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법 해석의 차이로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조세회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개념. 우리가 이제 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우리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제 보장하죠. 그렇지만은 경제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제 변하는 거고, 세법을 완벽하게 이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 용어 중에서 추상적이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공제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장애인 소득 공제에 해당된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판단이 굉장히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세법은 완벽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추상적이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리가 납세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입법 취지로 봐서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서 어떤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이제 덜 내는 거, 적게 내는 행위를 하는 것을 조세 회피 행위라고 합니다. 조세 회피 행위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 탈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특히 한국과 같이 정부 신뢰가 낮은 국가에서는 부자들이 조세 회피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조세 회피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만연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연말정산의 어떤 약점과 구멍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은 원래 이제 개인에 관한 세금인데 회사에서 대신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공제를 받아도 개인한테 사실 이렇게 전적으로 책임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특히 뭐 이렇게 허위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받아서 악의적으로 뭐 탈취한 경우에도 사실상은 행사 처벌을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부담공제 받을 때 법대로 해석하면 상당히 높은 가산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재직 중인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부담공제를 받아도 가산세가 굉장히 10% 정도로 낮은 걸로 이제 벤치적으로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말정산 때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행식적인 요건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도 이렇게 공제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연말정산 담당자는 이렇게 구체적인 요건을 이렇게 세무조사 하듯이 이렇게 판단을 못하죠. 대표적인 예가 부모님이 공무원 연금을 3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300만 원 정도 공무원 연금 받고, 그리고 주택도 가지고 계시고 금융재산도 어느 정도 있으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어서 자녀가 사실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실무적으로 보면은 소득 금액이 이제 100만 원이 초과하지 않으면은 연말정산 실무자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제 연말정산에 관한 세금이 굉장히 금액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회사로 이제 세무사를 나오더라도 연말정산에 관한 세금은 자세히 엄격하게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연말정산 제도의 약점과 군명이죠. 자, 이런 약점과 군명을 우리가 이용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는 행위를 하는 것이 조세회피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조세회피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사실상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자주 우리가 상담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이 이 조세피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세피에 관련되는 상담은 답이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답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날지는 사실 뭐 소송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주 묻는 상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이 따로 사는 어머니와 첫째 동생 공제가 가능한가요? 즉 아버지가 연봉이 한 1,400 정도밖에 안 되거나 혹은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가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소득이 없고 첫째 동생은 대학생입니다. 즉 이 경우에 장남이 지금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고 연봉이 한 7,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적용되는 세율보다 거의 3배 이상 높아 가지고 장남이 어머니와 첫째 동생을 공제받으면은 훨씬 아버지보다 환급액이 많습니다. 즉 이 경우를 이제 국세청에 질의하면은 국세청은 공제가 안 된다고 답변을 보통 합니다. 물론 뭐 국세청도 이제 오락가락 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는 장남이 이제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제적으로 뭐 어머니하고 첫째 동생을 공동 부양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국세청은 어머니를 이제 아버지가 부양하는 걸로 보고 공제가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첫째 동생은 실제적으로 좀 결혼을 하고 분가를 했기 때문에 형제자매에 관한 뭐 대학교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제자매는 같이 주민등록에 올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직장 때문에 이제 떨어져 사는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지만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제 공제가 안 된다고 답변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만일 장남이 소득이 없는 어머니 공제를 받았을 때 부당 공제로 추징된 사례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아직까지 납세연명에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뭐 추징될 사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강의하는 자주 묻는 상담 사례는 제가 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로 이제 조세회피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근로자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황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하는 내용하고 내년에 상담하는 내용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황이 우리가 변화되면 상담 내용도 따라 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상담을 보면은 소득이 있는 형과 같이 사는 부모님을 따로 사는 동생이 공제가 가능한가요? 자, 행이 있는데 행은 연봉이 뭐 굉장히 2천만 원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행수도 뭐 일용직 소득이고, 예.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행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수술비가 들었고, 따로 사는 동생이 연봉이 높아가지고 동생이 500만 원을 수술비를 다 부담했다고 보면은 동생이 이 수술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려야 수술비 500만 원에 관한 공제가 가능하죠. 즉, 이 경우에는 사실상은 아버지를 행하고 동생이 공동으로 이제 부양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국세청에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 어떤 경우는 동생이 공제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행이 아버지를 부양한 것으로 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국세청에도 이런 경우는 오락가락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경우에 따로 사는 동생, 연봉 1억인 동생이 아버지를 기본공제 받으면서 수술비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면은 부담공제로 추징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아직까지 이런 경우에 부담공제로 적발된 사례는 없다. 그리고 향후에 그러면은 뭐 적발되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은 뭐 명확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실 뭐 개인을 세무조사하지 않으면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적발해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않다. 그 정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삼촌 등이 이제 그 어떤 조부모를 공제받지 않았을 때 손자나 손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조부모를 뭐 아버지나 삼촌들이 공제를 받지 않고 손자나 손녀가 공제받을 수는 있는데 연말정산 때 이제 공제를 받으면은 상대적으로 그것이 세무서에서 시비를 이때까지는 걸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 때는 사실 뭐 공제 받으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항을 과거년도 환급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 납세인명에서 이제 여러 건을 이런 경우에 세무서에다가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를 환급 신청해 보면은 그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조부모에게 뭐 생활비를 줬느냐, 그러면은 조부모 통신비를 뭐 손자가 부담했느냐, 그리고 뭐 의료비의 어떤 의료비를 카드로 또 결제했느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공제를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 때 공제는 상대적으로 수월하죠. 그렇지만은 이런 거를 놓쳐서 과거년도로 환급 신청하게 되면은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세무서에서 공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금을 받아서 의료비를 보전하는 경우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액이 500만 원인데 실비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300만 원을 타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200만 원만 부담을 한 거죠. 이런 경우가 500만 원을 공제되느냐, 실비보험금을 뺀 200만 원을 공제받아야 되느냐가 실무적으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납세연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대법원에 지금 소송 중입니다. 대법원에 상고 중인데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 아직 판결은 안 났습니다. 즉 대법원도 이 부분이 법 해석이 굉장히 좀 헷갈린다는 거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 같으면 일찍 우리가 판결이 나왔겠죠. 예, 대법원에도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납세연맹에서 이렇게 소송을 이제 제기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는 2019년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아예 실비보험금으로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의료비 공제가 안 되도록 아예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에서 이제 만일에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저희가 성소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법률 개정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뭐 법 개정 이후에 어떻게 또 대법원에서 판단해야 될지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현재 하여튼 2019년 기속에서는 일단은 공제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 않는 차남이, 즉 부모님 의료비를 우리가 수술비를 부담한 경우에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겁니다. 만약 부모님 의료비가 600만 원 발생했는데 삼형제가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씩 나누어서 부담하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의료비 공제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장남이 600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 세 형제가 200만 원씩 실제 부담한 거를 공제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장남이 자기가 부담한 200만 원만 공제받는 방식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장남이 600만 원, 그리고 남동생이 200만 원, 여동생이 200만 원 이렇게 조금 부풀려서 공제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국세청은 세 번째 방법으로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 받는 장남이 자기가 부담한 200만 원만 공제를 받아라, 나머지 형제가 부담한 것은 공제 안 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국세청이 다르게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했지만은 언제부턴가 유권 해석을 바꾸어서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이런 경우에 우리가 차남이나 예를 들면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했는데 공제 안 받으니까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은 내가 공제 받으면은 국세청에서 부당공제로 적발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지만은 2번과 4번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향후에 적발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질문도 조금 국세청에서 적발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신입지원 올해 말일에 7월 달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은 7월 그리고 이전 근로자인 기간이 아닌 부분은 공제가 또 안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인 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이 이제 보장성 보험료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 주택만원 저축 공제는 근로자인 기간, 즉 7월부터 12월 때까지 지출된 비용만 인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부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 저축이라든지 연금저축 우리가 세액공제라든지 즉 이런 항목들은 비근로자인 기간에 우리가 지출된 것도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1월부터 6월까지 비근로자인 기간에 국민연금을 지출한 게 있다, 지역가입자로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공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입지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인 기간만 계산해서 이제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예.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에서 서류가 1년간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본인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제 받으면은 적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거 가지고 적발된 케이스는 자동으로 정사 케이스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신입직원들은 이렇게 연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면세점 이하로 이제 해당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국세청 입장에서도 이런 거를 적발하기는 자동으로 적발하기는 또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적발된 케이스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 지문이 이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된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을 제외하지 않으면 또 적발 가능성은 사실 법인의 비용, 회사의 비용으로 개인 카드로 쓴 거는 이거는 개인이 예를 들면은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는 본인이 쓴 거기 때문에 거기 직계대에서 나오죠.
이런 걸 빼려면 본인들이 일일이 일자별로 계산해서 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죠. 예,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제외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 가지고 적발된 케이스는 자동으로 적발된 케이스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세무조사를 개인을 세무조사 하거나 법인을 세무조사 할 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적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무적으로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잘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국세청은 아내가 공제받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지만은 즉 지출자가 예를 들면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남편 카드로 아내 치료비를 결제했기 때문에 남편이 공제받아야지 아내가 공제받으면 안 된다라고 국세청은 유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치료비, 의료비를 공제받으면 의료비 공제가 한도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데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경우에도 국세청에서는 자동으로 적발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하면은 국세청에서는 개인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월별로 쭉 집계가 나오죠. 총액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자별로 이렇게 우리 카드를 쓴 내역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개인을 세무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자동으로 적발되지는 않습니다.